안녕하세요. 남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렸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 똑부러지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공부도 제법 잘했고, 대학교도 서울로 갔고,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살았죠.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건 바로 철없을 적부터 제 몸에 스며든 저희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예절과 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의와 인간된 도리를 기본적으로 갖춘 후 그 위에 지식을 쌓아라.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잘 갖춰진 인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말이죠.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전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말은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가 철이 든 후 단 한 번 막말로 싸가지란 것을 내던져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하고 유쾌했던 아버지는 마을에서 인망이 높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 특히 아이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주기적으로 엄마와 함께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셨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 학생 중 집안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죠. 아버지의 선행 뒤엔 묵묵히 그런 아버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을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항상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엔 서울에 남아 백화점의 관리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곧바로 시험 준비를 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뭔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며 말이에요. 아버지, 왜 또 김만 드시고 계세요? 아직 명절 음식이야 안 했다 치지만 선물로 들어온 소고기도 있고 굴비도 있는데 냉장고에 쑥 삶아놓은 것도 있고요. 됐어. 난 김이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잘 먹는다. 아주 밥이 술술 들어가. 평소에도 아버지는 김치나 멸치 반찬, 참치캔 등 간단한 반찬 하나만 두고도 밥을 잘 드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으로 결식 아동이나 한 명 더 돕고 싶으시다면서요. 엄마도 그런 아버지에게 적응이 됐는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두 분께서는 항상 단촐하게 식사를 하시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34세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이 금융권 지역은행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1년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가졌죠. 결혼 전 남편을 저희 가족에게 처음 인사시키던 날, 아버지는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1억 5천은 지원해 주마. 저 정말 놀랐어요. 전 솔직히 부모님께서 가진 돈이 많이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그렇게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하셨던 두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으시더군요. 뭘 그렇게 놀라? 왜? 평생 다른 아이들은 도왔으면서 내가 내 자식 결혼할 때 도와줄 돈은 안 모아놨을 줄 알았어? 허허, 녀석아, 걱정 마라. 너랑 민규 결혼할 때 보태줄 돈하고 나랑 네 엄마 둘이 쓸 노후자금 정도는 다 마련해뒀어. 다른 수많은 애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만큼 난 내 자식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저희 집과 달리 처음 저와 남편이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댁의 분위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이 마을 이장이란 이야긴 들었지? 게다가 우리 집은 소도 70마리나 키우고 논도 밭도 아주 많아.
우리 집이 이 지역 유지이자 권위 있는 집안이란 뜻이다. 그러니 너도 우리 집안 체면에 알맞게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 한다. 서울에 살더라도 자주 내려와서 얼굴 비추고 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된 도리도 잘 배우고 알았지? 시부께선 그 뒤로도 집안의 유서, 이장이 된 후로 자신이 이룬 마을의 업적 등등을 무지하게 나열하시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이 유서 깊은 것과 시댁이 이 마을 유지인 것이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것과 무슨 관계인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제가 바닥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시부의 무용담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시부의 긴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식사를 하려는데 식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먹자. 식탁 위에는 익힌 랍스터와 전복, 금가루가 뿌려진 산더미 같은 참치회가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손질된 채로 일회용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 전부 사온 것들인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얼마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보는 검은 구슬 같은 것도 그릇에 담겨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저게 뭐냐고 물었죠. 저거 캐비어야, 철갑상어 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아, 저게 캐비어야? 난 생전 처음 봐. 작게 말했다고 생각했건만 그런 제 말을 들었는지 시몬은 활짝 웃으면서 제게 이러더라고요. 캐비어 처음 먹어보니 전복찜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엄청 맛있단다. 아버지가 교장이시라더니 그런 집에서도 이 정도 먹긴 힘들지? 교장이라도 어쨌든 교사이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치? 우린 평소에 이런 것들 먹고 산다. 시부는 고급 위스키를 꺼내오며 또 위스키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백만 원이나 한다던 위스키와 비싼 음식들을 먹는데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 자리가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뒤 인사를 드렸던 터라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죠. 당시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갈겨주고 싶네요. 정신 차리라고요. 시댁에선 우리에게 친정에서와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양가의 도움 덕에 저와 남편은 서로 모은 돈을 합쳐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초 시부모님의 유별난 성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전 날이 갈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너 거기 편한 바지로 좀 갈아입어라. 네 시아버지랑 축사 가서 소똥 좀 치우고 와. 이참에 축사일 좀 배워라.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일 좀 도와. 그 큰 돈을 받아갔으면 부모 감사한 줄 알고 시댁 일을 거들어야지. 시댁에선 결혼식 때 준 돈으로 생색을 많이 내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식 이후 그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요. 게다가 그 돈을 빌미로 자꾸만 저에게 시댁에 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말마단 못 와요. 죄송해요, 어머님. 주말마다 여기 오면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냥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올게요. 뭐야?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너 지금 교장이 애비라고 누구 가르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인데 직장에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대신 어머니 말씀대로 와서 시댁일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볼게요. 아셨죠? 저 옷 갈아입고 축사 나가볼게요. 여보, 당신도 옷 갈아입어. 가서 나랑 같이 소똥 치우자. 설마 내가 가는데 당신이 안 갈 건 아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TV를 보고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일부러 더 며느리 기를 죽이려고 저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을 부르자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하지만 전 끝까지 모르는 척 남편을 축사에 끌고 나갔죠. 예, 새아가. 다음 주에 마을회관에서 내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지? 다른 건 마을 분녀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넌 마을 사람들 먹을 미역국이나 좀 끓여와라. 내가 명색이 이장인데 며느리가 이장인 시아버지한테 이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지. 나 기대하고 있는다. 황당했습니다. 들어보니 잔치에 대략 30명 정도가 모이신다고 했는데 제가 30인분을 어떻게 끓인단 말입니까? 업소도 아니고 그만한 냄비가 저희 집에 있을 리도 없고요. 요리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저는 시모에게 저 이야기를 전하며 시부에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시모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미역국은 제가 따로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 먹을 것만 끓일게요. 잔치 다음 날에 서울에서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오신다면서요. 그날 가족끼리 조촐하게 또 생일 파티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날은 그날이고 잔칫날은 잔칫날이지. 아니 왜 못해? 큰 냄비에 한 대여섯 번 끓여서 포장해서 가져오면 되잖아. 넌 그 정도도 안 하면서 네 시댁덕을 보려고 했니? 그놈의 시댁덕 정말 이골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업체에 미역국 30인분을 주문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포장된 미역국을 받은 시부모님은 제게 노발대발을 했는데 전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가져가서 마을회관에 있는 큰 솥에 끓이면 그게 바로 제가 끓인 거죠. 그쵸,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 미역국 무지 비싸더라고요. 제 생신 선물 대신이에요. 나머진 남편이 용돈 챙겨드린대요. 저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나긋나긋 말했습니다. 아예 눈치 없는 며느리인 척을 해버린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두 분께 예의 없이 정색을 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표정이 일그러진 두 분을 보고 남편은 그냥 미역국 한 번 끓여드리지 그랬냐며 입을 나불대더군요. 저는 시부모님 몰래 그런 남편의 주둥이를 손으로 꼬집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과 시누이는 박장대소를 해댔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각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새언니.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지. 그럼 제가 막아드렸을 텐데요. 오늘 미역국은 제가 끓일 거니까 새언니는 오늘 푹 쉬세요. 어제 마을회관에서 일손 돕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형이 막았어야지. 엄마 아빠 억지를 못 막는 형이 제일 문제야, 형이. 시부모님과 달리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미역국은 쳐다도 보기 싫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죠. 그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해요. 그래서 저렇게 눈치 없이 굴어도 참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댁만 오면 좀 눈치가 없어질지언정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했어요. 가끔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한 번씩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러 친정에 들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언행을 더욱 참았던 겁니다. 고마운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친정에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뒷정리를 마친 그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지방 도의원 선거에 나가볼까 한다. 사과를 먹던 전 놀란 나머지 사례가 걸려 한참을 콜록댔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선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라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죠. 주변에서 자기들이 꼭 찍어줄 테니 자꾸 나가보라고 해서 말이야. 나도 고민 많이 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도 많아지기도 했고 내가 직접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가보려고.
아버지는 굳게 결심하신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남동생 남편은 셋이 황당하다는 듯 시선 교환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인어른, 당신 지역에서 인망 두터운 분이라고 하셨지? 나 이러다가 진짜 정치하는 장인어른 두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일 때려치우고 장인어른 아래로 들어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휴, 걱정이네. 선거에 돈도 많이 든다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참하게 낙선하고 말았어요. 당선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그렇게 목을 매겠습니까? 아버지는 선거 자금으로 거의 전 재산을 쓰셨다고 해요. 다행히 아버지의 선거 전에 동생이 장가를 가서 동생의 결혼 자금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아버지의 낙선은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아주 큰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난 안 갈래. 피곤해. 당신 혼자 갔다 와. 아버지의 낙선 이후 언제부턴가 남편은 친정일에 시큰둥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로 피곤한 줄로만 알았어요. 원체 저희 친정에 잘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영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생신에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죠. 아버지 생신에도 안 가겠다고? 당신 대체 왜 그래? 얼마 전부터 친정일이라면 전부 시큰둥하잖아. 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에이, 가자, 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다 말더니 결국 옷을 입고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이 대체 왜 저러나 도통 영문을 모르겠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저는 한숨을 쉬고 남편을 따라 나갔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 대신 용돈으로 담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30만 원이 든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아들고는 왜 이런 큰 돈을 주냐며 미안해하셨지만 전 오히려 더 넣어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해했죠. 30? 많이도 담았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부모님께선 못 들으신 것 같았지만 전 분명 들었습니다. 혼잣말의 주인은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었죠. 저는 화가 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모른 척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온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당신 거기서 그 말을 왜 했어? 무슨 뜻인데? 뭐? 많이도 담았네? 당신 요새 친정 얘기만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제가 쉴 새 없이 추궁하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연 남편이 한 말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사실 장인어른 이제 돈 없으시잖아. 우리한테 남겨줄 유산도 미리 증여해줄 재산도 없으시고.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사실 나 좀 기대했었어. 장인어른이 보기보다 재산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낼 돈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우리 친정에 가는 것도 싫고? 아니야, 그런 거. 미안해. 돈도 돈인데 장인어른 엄청 자신감 있으셨잖아. 도의원 선거 때. 그래서 난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진짜 도의원 장인이라도 생기나. 그럼 직장일도 힘든데 정말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서 장인 덕 좀 볼까 솔직히 기대했었어.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다 도루묵이 돼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너무 실망했었나 봐. 미안해 여보. 화 풀어라. 어? 내가 잘못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기가 차서 진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치졸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치대더군요. 2달 동안 뾰로통해 있던 이유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저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아우, 여보, 아파. 아프라고 때리지, 아프라고.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건 생각도 안 하니? 어디 이혼 한번 당해볼래? 미안해, 여보. 때리지 마. 아! 한심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한다면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텐데요. 그날 저는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서야 남편의 등짝을 때리는 일을 멈췄죠. 남편은 정말로 돈 때문에 저희 친정에 잘했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따라서 친정에 가고 친정 부모님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곤 했지만 이전처럼 저희 아버지의 발가락이라도 빨 것처럼 오버하거나 따로 찾아뵙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거 뭐야? 이거 이번 설엔 선물 안 하고 양가에 그냥 용돈으로 드리려고 50씩 담았어. 괜찮지? 50? 장인 장모님은 제사도 간단히 지내시니까 음식값 같은 거 덜 들지 않을까? 한 30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돈 아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난 순수하게 말한 거야, 순수하게. 드려야지, 그럼. 얼른 봉투에 넣어. 돈에 먼지 묻겠다. 게다가 남편은 한 번씩 여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째려보면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 모습이 여간 미워 보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느덧 결혼하고서 맞는 세 번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 3일 전날 아침 남편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려던 전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방아쇠가 되고 말았죠. 세상에, 정신없어서 양가해드릴 선물도 못 샀다. 당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없으면 내가 내일 백화점 출근해서 화장품이든 식품관에 가든 뭐라도 사올게. 됐어. 내가 이미 인터넷으로 주문해 놨어. 아마 빠르면 오늘쯤 받으셨을걸? 뭐? 이렇게 빨리? 어, 추석 맞춰서 배송받으려면 그게 더 번거로워. 택배 물량 몰려서.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소 양가를 챙기는 일은 모두 제가 도맡았었거든요. 뭐 보내드렸는데? 참치랑 1등급 한우. 참치? 참치캔? 어, 왜 두 개씩이나 보냈어? 그냥 한우만 하지.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참치회면 몰라도 참치캔 같은 건 드시지도 않잖아.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말은 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알아. 우리 부모님 입맛 고급이잖아. 그래서 우리 집엔 한우 보내고 당신 집엔 참치캔 세트 보냈어. 뭐? 도대체 왜? 당신 부모님 입이 싸구려잖아. 그런 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혼자서나 두 분이서 드실 땐 그런 거 하나만 놓고 두신다며? 기왕이면 좋아하시는 걸 보내드리는 게 진정한 선물이지. 나 잘했지? 남편은 뿌듯해 보이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말이야 번지를 했지만 제 눈엔 훤히 보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싶어 먼저 선수까지 쳐가며 양가의 선물을 보냈을 남편의 시커먼 속내가 말입니다. 왜? 정말이야. 나 늦겠다, 여보. 나 먼저 갈게.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잔뜩 찔렸는지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휴대폰 화면 속 시간을 보며 서둘러 현관을 나서더군요.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인 걸 뻔히 제가 아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분명히 두 번 다신 이러지 말라고 말했건만 하다 이제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을 차별하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이 일을 갚아주겠다고요. 전 백화점에서 각각 80만 원짜리 겨울 잠바를 샀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옷을 선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직원 할인을 받고 거하게 질렀죠. 그 이후엔 시장으로 가서 15,000원짜리 싸구려 잠바 2개도 샀습니다. 그리곤 그것들을 모두 차에 싣고 명절 전날 시댁에 출발하기 전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친정 좀 먼저 들렸다 가자. 좀 돌아가긴 해도 시댁 가는 길에 우리 친정이 있잖아. 갑자기? 명절 마지막 날 가도 되잖아. 잠깐 드리고 갈 게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남편은 조금 귀찮은 듯 했지만 참치캔 세트 일도 있다 보니 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로 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을 했고 저는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꺼냈습니다. 그거 뭐야? 어, 이번에 우리 백화점에서 나온 신상 잠바인데 직원 할인받아서 샀어. 이렇게 비싼 걸 내 손으로 산 건 처음이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뭐? 얼마 줬는데? 80만 원. 뭐? 80? 이걸 2벌이나? 우리 부모님 건. 당연히 샀지. 얼른 드리고 가자. 금액을 듣고 남편은 입이 떡 벌어졌지만 시부모님의 것도 샀다는 제 말에 입이 좀 다물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만 자기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거겠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주겠다고 시댁 가는 길에 여길 들렀다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이번에 선물도 이미 보냈잖아. 엄마는 거실 한편에 4-5개 쌓여있는 추석 선물들을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한 그 선물들 중 참치캔 선물 세트를 보며 저는 다시금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건 그냥 보낸 거지. 아무튼 나 이제 시댁 가봐야 돼요. 갈게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참치캔 세트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입을 팍 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애써 내리누르며 남편과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쇼핑백 2개를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어머, 그게 뭐야? 그거 명품 아니니? 명품? 비싼 거라면 뭐든지 좋아했던 시모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쇼핑백을 보곤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명품 소리를 듣고 나온 시부 또한 쇼핑백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그들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친정에선 그렇게 안타까워 보일 수가 없었던 남편의 얼굴엔 언제 그랬냐는 듯 흐뭇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쇼핑백을 열어본 2사람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쇼핑백 안에 비닐봉지가 하나 더 들었잖아. 뭐야, 잠바네. 요새 백화점에선 비닐봉지에 옷을 넣어주나? 가격이 보자. 15,000원? 시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시부 또한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고요. 전 이번에도 눈치 없는 척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사왔어요. 2분 일하실 때 편하게 입으시라고요. 쇼핑백이요. 비닐봉지에만 담아오기가 좀 그래서 저희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얻어왔어요. 저 잘했죠? 역시 저만한 며느리 또 없죠? 배고프다. 어머님, 우리 밥 좀 먹고 음식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보낸 한우 어딨어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몰래 혀를 날름 내밀었죠. 차마 저희 친정에 80만 원이나 하는 진짜 명품 잠바를 들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저를 보며 눈알만 부라렸습니다. 남편이 절 노려보건 시부모님이 기가 차하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기어코 한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전을 부치려고 꺼내놓은 대왕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는 한우를 구워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3분의 1을 먹어치웠죠.
너 임신이라도 했니? 아니 갑자기 미친 애처럼 왜 이래? 그냥요. 여기 제 돈도 들어갔는데 최대한 신선할 때 먹으려고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역시 한우라 맛있네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절 정신 나간 애처럼 바라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적어도 제 부모님의 목만큼은 이 한우를 다 먹어 치워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기 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먹은 저는 트림을 꺽 하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세 사람을 마주 보았어요. 이제 다 먹었니? 그럼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싸구려 옷을 선물이라고 가져오질 않나. 버르장머리 어깨 어른들한테 먹어보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고기를 저만큼이나 구워서 먹질 않나. 너 음식하기 싫어서 수수니? 컨셉이 미친년이야? 어? 네, 맞아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지? 아직 제 입으로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번 추석 선물은 기왕이면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드렸다고요. 근데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자식 아니겠어요? 한우 다 먹었으니까 저 이만 저희 부모님한테 가볼게요. 부모님께 저를 선물해 드리러 가봐야겠어요. 두 분 자식은 여기 두고 갈 테니까 아들한테 소똥도 치우라고 하고 음식도 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소리 지르며 절 부르는 시모와 혀를 차는 시부를 뒤로하고 시댁에서 쏙 빠져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려 룰루랄라 시댁 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황급히 쫓아와 저를 잡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내가 당신 집에 참치 세트 보냈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맞아. 왜? 당신 우리 집 차별해도 되고 난 안 돼? 아, 한우는 내가 너무 약이 올라서 우리 부모님 목숨 얻고 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잘 골랐더라. 속 키우는 집 아들이라 그런가? 아무튼 난 당신한테 기분 나빠서 이번 추석엔 시댁에 있기 싫어. 우리 집 차별하는 남편 조상을 위해서 내가 왜 전을 부치고 음식하고 해야 돼? 그렇다고 당신 부모님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이게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버르장 머리 입고 싶은 데서만 있을 거야. 따라오지 마. 가서 남은 한우나 처먹어. 저는 벙쪄 있는 남편을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죠. 너 뭐야? 왜 또 왔어? 시댁은 어쩌고? 민서방은? 아버지는 같은 날 저녁 또다시 등장한 저를 황당한 표정으로 보시더군요. 음식을 하던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올케까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저는 둘러댈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곳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아버지가 괜히 자책을 하진 않을까 염려되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설마 이거 가지고 자책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아버지 탓 아니에요. 그놈이 그냥 이상한 놈이라고요. 나도 안다. 내가 왜 자책을 하니?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무척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죠. 어차피 너희한테 돈을 더 줄 것도 아니었고 남은 돈이 있으면 죽기 전에 다 기부하고 가려고 했다.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무슨. 아, 내 돈 내가 잃었다는데 내가 미안하면 너희들 엄마한테나 미안해하지. 왜 내가 너희나 그놈한테 미안해해? 다 내가 번 돈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일로 이혼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시작을 하든 끝을 내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해라. 그때였어요.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던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 문 앞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선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은 막무가내로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뭐야? 왜 자꾸 하나씩 들이닥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자네도 양반은 못 되는구먼. 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 팔짱을 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라도 드리려고? 저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길 찾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못 찾는데? 저기 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안방 문가를 손가락질하며 달려가더군요. 그렇게 남편 손에 들려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잠바가 들어있던 쇼핑백 2개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그 잠바들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쇼핑백을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은 잽싸게 쇼핑백을 잡아당겼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당신이 왜 가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서. 이게 얼마짜린데 장인어른 장모님을 드려? 너 내가 우리 부모님 드린 한우도 잔뜩 먹고 갔잖아. 이거 가져다가 우리 부모님 드릴 거야. 뭐라고? 아니, 우리 부모님 드린 걸 도로 뺏어가서 너네 부모님을 드리겠다고?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당신이야.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버릇없게 굴었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한테 얘기 다 들으셨죠? 교장식이나 하셨다는 분이 자식을 이렇게 예의 없게 키우신 겁니까? 어디 시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난리를 치고 가요? 저 이거 아까워서 2분 도저히 못 드립니다. 드리려면 앞으로 저한테 물려줄 재산 많은 저희 부모님한테 드려야죠. 야, 술을 처먹었으면 거기서 곱게 디비져 잘 것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너 미쳤어? 저는 남편과 쇼핑백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엄마 남동생은 그런 우리를 옆에서 말렸고 아버지는 남편을 잡고 떼어놓으려 안간 힘을 쓰셨죠. 그런데 그때 결국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바로 저희 엄마가 실랑이를 하던 남편의 손에 맞아 그만 바닥에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엄마! 여보! 우리는 모두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엄마 이마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죠. 구급차! 민규야! 구급차 불러! 남동생은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엄마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이를 뿌듯 깔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긴 한데요. 술이 덜 깬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꼈는지 그 와중에도 쇼핑백을 끌어안고 어버버 하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 냅다 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곤 쇼핑백을 빼앗아 안방에 던진 후 문을 닫고 다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감히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해? 너 같은 건 당장의 이혼이야. 알았어?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장모님이 혼자 와서 부딪힌 거라니까? 나는 술을 너무 먹었나?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러게, 너 술 많이 먹었네. 그 정도로 술 처먹고 여기까지 대중교통 타고 오기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너 혹시 차 끌고 왔니? 음주운전했어? 아니 그게...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횡설수설하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사나운 표정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내가 너 음주운전으로 당장 신고해버릴 거야. 이 범죄자 자식아. 여보. 닥쳐. 내가 너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싹싹 빌게.
제가 신고한다는 말에 겁에 질렸는지 그놈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애원하더군요. 음주운전이라는 말에 경찰이었던 동생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죠. 음주운전?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음주운전하는 놈이야. 음주운전하는 놈들은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때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고 저는 함께 구급차에 타기 위해 황급히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곤 제 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민규야, 난 엄마 따라서 가볼 테니까 넌 이놈 좀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고 와줘. 내가 힘으로 저놈을 막을 수는 없잖아. 여보, 신고라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이혼한다고 이혼. 넌 귓구멍이 막혔냐? 넌 이제 내 남편 아니야. 이 범죄자 자식아. 이거나 가지고 꺼져. 저는 그놈에게 참치캔 세트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이나 꿰매셔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남자 하나 잘못 데려온 저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 엄마 많이 아프죠? 됐다. 아이까지 거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다고. 네 마음이 더 아프겠지. 아휴, 딱한 내 딸. 저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딴 놈 때문에 그놈 부모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호구 노릇했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두 분께는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울지 마라, 가영아. 네가 우니까 네 엄마도 울잖니. 그냥 돈 주고도 못할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하렴.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두 분께 안겨 펑펑 눈물을 흘렸죠. 두 분께 너무 죄송해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와 함께 남동생이 도착했어요. 엄마가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후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참치캔 세트를 꽉 안고 있더라. 뭐라더라? 아깝다고 이거라도 가져가야 한다면서 막 중얼거리던데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나 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어. 참으로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중얼거릴 정도면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저희 부모님께 쓰는 돈을 아까워했을까요? 그 쪼잔한 그놈의 속내를 생각하니 그놈에게 준 참치캔 세트마저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1시간 뒤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여보, 경찰들이 나 유치장에 가둬서 안 보내줘. 집에 간다고 소란 좀 피웠을 뿐인데 여기 가둬버렸어. 휴대폰도 나한테서 뺏어간 걸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은 거야.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깟 참치캔 세트 때문에? 정말 나 버릴 거야? 아니지. 나 좀 데리러 와. 여기 너무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섭다. 그놈의 참치캔. 내가 2번 다시 캔참치 먹나 봐라. 거기서 아침까지 술 깨고 얌전히 너네 부모님 집에 가라. 차는 경찰서 앞에 놔두고 왔으니까. 그리고 명절 끝나면 집에 와서 얌전히 협의 이혼서 작성해. 알았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명절 당일을 맞이해 다 같이 아침을 먹는데 이번엔 글쎄 시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어른인지라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받았죠. 네, 아버님. 너 우리 용배 경찰에 신고했다며? 명품 옷도 너네 부모만 사주고
애가 아주 거지꼴로 참치캔 세트 들고 아침에 집에 왔다. 감히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해? 당장 여기로 안 튀어와? 네, 안 튀어갈래 아버님. 아버님,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아버님, 그래도 어른인데 마지막 모습을 너무 예의 없는 모습으로 남기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 주제 넘은 말이지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체면도 좋고 돈도 좋지만 부모인 아버님께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버님 아들은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니 부디 부와 체면과 더불어서 자식 교육도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만 해도 신고한 저를 나무랄 게 아니라 아버님 아들을 혼내셔야죠. 뭐야? 어디 건방지게 어른한테 자식 교육을 우느네? 교장인 네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아니요. 저희 아버진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버릇 없어진 김에 그냥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왜 자꾸 저희 아버지를 말할 때 교장인 네 아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진 그 사람한테 이장인 너희 아버지라고 안 하는데요. 뭐야?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전 이만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아버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가족들은 혀를 내두르더군요. 유일하게 올케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웃음을 애써 참는 중이었죠. 아버지와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며 절 나무라셨지만 어찌됐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3년간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던 시부와 시모에게 내심 앙금이 많았거든요. 명절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오자마자 집을 내놨고 작은 원룸 공실을 얻어 빠르게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말이죠. 이후 남편은 전화로 제게 애원도 했다가 노발대발도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놈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곤 전화를 끊었죠. 아무리 그래봤자 넌 아웃이야. 애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지. 앞으로 내 인생에 너랑 캔참치는 없어. 끊어.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끈기 없는 그놈은 얼마 못 가 순순히 합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댁 일에 꾸준히 참석한 부분을 어필하며 남편의 유책 사유로 양가 차별, 음주운전과 저희 엄마가 다친 일 모두를 거론했고 가정에 이바지한 부분과 남편의 유책 사유 전부가 인정되어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느덧 또다시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1년과 벌금 600만 원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제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을 떠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은 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해요. 이혼 후 시동생에게 딱 한 번 문자가 왔던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얼굴을 못 뵙게 돼서 아쉽네요, 형수님. 그동안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 여동생도 항상 형수님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건강하세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었는데 저는 문득 궁금한 마음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도의원 선거 다시 나가실 거예요? 끔찍한 소리 마라.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봤으면 됐어. 2번 했다가 집 말아먹을 일 있냐? 난 그냥 내 깜냥에 맞게 지금처럼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살련다.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이야. 엄마는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남동생은 잔뜩 불러온 올케배를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죠. 도의원 할아버지 둘 수 있었는데 아깝다 딱풀아. 그치? 아버지는 남동생의 농담에 발끈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스워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 부모님과 제 한 몸만 챙기면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만 잘 모시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씩 두 분과 봉사도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제 전 남편처럼 돈에 얽매여 살다가 정작 중요한 마음의 풍요를 잃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추석이 마음도 음식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